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현대그룹의 창업자, 일명 왕 회장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자 이봐, 책임자, 회복이나 했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등의 명언을 만들어낸 명언 제조기이기도 한 인물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록과 별명을 가진 그는 바로 정주영 회장이죠. 초등학교만 나와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일군 정주영 회장은 인생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요. 그에 대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어릴 적 집을 떠나 서울로 가는 길에 강을 건너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값을 낼 돈이 없었죠. 그래서 어떡하지 망설이다가 그냥 돈도 없이 배를 타버렸는데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그가 돈이 없는 걸 알게 된 뱃사공이 정주영 회장의 따귀를 때리며 후회되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주영 회장은 네, 후회되네요. 따귀로 배삭슬 치를 수 있는 줄 알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탈 걸 그랬어요. 라고 받아쳤다고 하죠. 그만큼 배포가 남달랐던 정주영 회장이었는데요. 그가 현대그룹을 하기 전에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한 적이 있는데 공장이 화재로 다 타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공장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본 정주영은 깊은 탄식이 나왔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직원들에게 야 괜찮아, 어차피 건물이 낡아서 헐어버리려고 했으니 철겁이 굳은 셈이지, 자 기운 차리고 막걸리 파티나 하자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윤근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는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살가게를 할 때 알게 된 후원인이었죠. 또한 오윤근은 사람 보는 눈이 좋아 돈을 빌려주고 떼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빌린 돈으로 만든 공장이 불로 다 타버리자 정주영 회장은 그를 다시 찾아가 여기서 내게 빌려준 돈을 떼이면 당신의 이력에도 흠이 생기지만 돈을 더 빌려주면 그 돈으로 또 재기해서 갚아주겠다 라고 말했죠. 이 말에 후원인인 오윤근도 돈을 떼인 적이 없는 기록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돈을 더 빌려줬고 정주영 회장은 훗날 약속대로 돈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둘 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정주영 회장은 훗날 현대토건이라는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을 하는 일정이 잡혔는데 그때 유엔 묘지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군에서는 유엔 묘지에 잔디 심는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그때가 한겨울이다 보니 잔디를 구하지 못했고 어떤 업체도 그 일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그 일을 받아들였고 트럭 30여 대를 동원해 초록색 보리싹을 사다가 유엔 묘지에 심었죠.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겨울이 지나고 나서 보리를 전부 뽑은 뒤 다시 잔디를 심어 마무리했고 이 일로 인해 미군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으며 이후 미군은 정주영 회장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 계기가 되었죠.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을 불러 조선소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불같이 화내며 무조건 해내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자 정주영 회장은 미포만 해변 사진과 지도, 유조선 설계도를 가지고 조선소를 만들기 위한 돈을 빌리려 유럽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퇴짜를 맞은 정주영 회장은 선박 컨설턴트 회사의 회장 롱바텀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에게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철갑선을 만들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니 믿어달라고 설득해서 결국 그의 추천서를 받아냈고 바클레이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배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겠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는데 천신만고 끝에 결국 배를 살 사람을 찾았고 돈을 빌려 조선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 배를 살 사람은 리바노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정주영 회장이 배를 만들지 못하면 계약금의 이자를 얹어주고 만약 배에 하자가 있으면 배도 고쳐주며 배값도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그렇게 리바노스는 계약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주영 회장의 말만 듣고 조선소도 없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었는데요. 애초에 조선소가 없는데 선박수주 계약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고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은행에서 주문했던 것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정주영 회장이 해낸 것이죠. 그렇게 1972년 울산 조선소 건설이 시작되었는데 조선소를 만들면서 배도 동시에 만드는 믿기지 않는 일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조선소가 완공되니 곧바로 유조선이 만들어져 나왔다고 하죠. 정주영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음에도 평생을 검소한 삶을 살며 많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는데요. 구멍난 양말을 기워서 신고 다니기도 했고 평생 담배도 피지 않았습니다. 배도 안 부른데 뭐하러 그 연기 뻑뻑 피워서 돈을 쓰냐 라고 말했다고 하죠.
현대그룹의 회장으로 있던 어느 날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둑은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어서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고 에이, 왕 회장 집이 뭐 이래? 라고 말한 뒤 그냥 가버렸다고 하죠. 그렇지만 건강에 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건강을 위해 평소에 산삼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1980년 강원도 인제에서 600년 넘은 1m 30cm의 천연 산삼이 나왔다는 말에 얼른 그곳으로 찾아가 거금 7,800만 원을 주고 산삼을 샀고 그 자리에서 전부 먹었다고 하죠. 1980년 정부에서는 서산 간척지 사업을 통해 서해안의 바다를 메워 국토 개발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나서는 기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이 나서서 서산 간척지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죠. 간척지 사업은 방조제를 쌓아 바닷물을 가두고 그 물을 빼고 메우고 해서 육지로 만드는 것인데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방조제를 만들어 물을 막는 것, 이를 물막이 공사라고 하죠. 그런데 착공 5년째 되던 1984년에 한 최종 물막이 공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총 길이 6,400m 중 마지막 270m를 도저히 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곳에는 초속 8m의 급류가 흘렀는데요. 아무리 큰 돌을 넣고 덤프트럭들이 끊임없이 돌을 날라도 전부 다 빠른 물살에 휩쓸려가 버렸기 때문이었죠. 남은 270m를 어떻게 막지 하고 고민하던 차에 정주영 회장은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만 톤급의 유조선을 그곳에 가라앉혀서 두구로 이용하자는 아이디어였죠. 모두가 그런 어이없는 생각에 반대를 하고 나섰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 결정을 강행해버렸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골치를 썩히던 물막이 공사는 단 이틀 만에 끝이 나버렸죠. 이폐 유조선 공법으로 인해 공사비를 290억 원이나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공법은 정주영 공법으로 불리며 미국 타임즈에도 소개되었고 영국에서는 템즈강 하류, 방조제 공사를 맡은 회사에서 유조선 공법에 대해 문의를 해온 적도 있다고 하죠. 이 공법은 나중에 방조제 막바지 공사를 할 때나 홍수 시 긴급하게 제방을 만들 때도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동에는 오일 쇼크로 인해 전 세계에 많은 돈이 엄청나게 몰려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건설사들도 중동 시장에 진출했는데 수많은 한국 기업들 중 현대건설이 선두에 있었죠. 중동의 여러 공사들에 입찰해서 다른 나라 건설사들은 합리적인 가격인 100만 달러를 입찰할 때 현대건설은 3, 40만 달러를 입찰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공사를 따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공사비를 아끼고 공사기간도 단축하기 위해 한국에서 모든 기자재들을 준비해 바지선에 실은 뒤 중동으로 옮기기로 했죠. 하지만 태풍이 잦은 바다인 필리핀 해협이나 인도양, 걸프만 등에서 자재를 실은 바지선이 난파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결국에 이 계획은 성공하게 되었고 모든 공사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이런 아무나 할 수 없는 정주영 회장만의 방식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현대그룹 역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아내인 변중석 여사 또한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요. 그녀는 조용한 내조로 유명합니다. 그러한 내조의 방식 또한 며느리들에게 전수하고 있는데요. 며느리들에게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마라 라고 가르쳤다고 하죠. 변중석 여사 역시 정주영 회장과 닮았는지 결혼 이후에도 계속 검소한 생활을 했으며 재봉틀 하나와 아끼는 장독대가 내 재산의 전부라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사준 자동차는 사용하지도 않고 장을 보거나 필요한 물품을 살 때는 도매시장으로 갔는데 구매한 물품들은 용달차에 싣고 왔다고 하죠. 게다가 집에서는 언제나 편한 몸빼바지 차림이어서 집에 찾아온 손님들은 변중석 여사를 일하는 아주머니로 착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남 정몽필 사망과 관련된 일화를 보면 변중석 여사는 정말 대단한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녀가 시집왔을 때 이미 장남 정몽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과 변중석 여사의 사이에서 난 자식은 차남 정몽구부터 장녀 정경희까지 4명이었고 또한 오남 정몽원부터 3녀 정정임까지 6명의 자식은 모두 외부에서 데리고 온 자식들이었죠. 자식들의 생모가 각자 다르지만 태어나자마자 모두 호적에 올려주었고 첩의 자식이라는 차별도 일체 없었으며 서름 또한 전혀 받지 않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성격의 변중석 여사가 정주영 회장을 향해 소리를 지른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장남 정몽필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날 정주영 회장은 바로 집으로 달려오지 않고 모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통곡 중인 변중석 여사는 뒤늦게 집에 들어오는 정주영 회장을 보자마자 사업하느라 애들 다 죽인다 라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었지만 첫째 정몽필을 집안의 진정한 장남이자 자식으로 여겼던 것이죠. 정주영 회장이나 아내 변중석 여사 둘 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했던 여러 일들을 보면 확실히 델롬델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현대그룹의 창업주,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킨 1세대 기업가 정주영 회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의 창업주이자 초대 회장,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주역, 게다가 현재 삼성, CJ, 신세계, 중앙일보, 한솔그룹을 잇게 한 인물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굴지의 대기업들은 모두 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이 인물은 바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죠. 그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인으로서 1936년 마산에서 도정 공장과 협동정미소를 시작으로 1938년에는 삼성상회를 세웠으며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 삼성중공업, 삼성석유화학 등 삼성그룹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1964년에는 동양방송인 TBC를 만들었고 이듬해인 1965년에는 중앙일보를 설립해 방송과 언론 사업에도 진출했었으며 훗날 1969년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죠. 그는 대한민국에서 현대의 정주영 회장 그리고 대우의 김우중 회장과 함께 최고의 기업인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경주이시로 1910년 2월 12일 경남 의령과 진주 일대의 만석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지만 건강이 나빠져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한량마냥 아버지에게 용돈 받으며 그냥저냥 살다가 골패라는 도박에도 빠져 항상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도박을 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열었는데 달빛에 비친 자식들의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독립운동, 일본 공무원, 사업 중 무엇 할까 생각해보다가 결국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죠. 그렇게 여러 사업을 하다가 비로소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이병철 회장은 창업을 위해 조선식산은행 마산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당시 이병철 회장에게 대출을 해준 담당은행원은 일본의 패망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 변호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병철 회장은 자신에게 대출을 해주었던 이 은행원을 찾았고 당신 덕분에 삼성그룹이 있을 수 있었다 라고 하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는데 이 봉투를 받은 사람은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하죠. 그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돈이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얼마가 들어있었을지는 궁금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해방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 생각해 피난을 가지 않고 그냥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곧 서울을 점령했고 오랫동안 북한군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운전기사였던 위대식의 도움으로 서울을 간신히 탈출했죠. 그래서인지 위대식은 운전기사였음에도 삼성그룹 내에서 이사 대우를 받았으며 그가 사망했을 때는 이병철 회장이 자신의 무덤 옆에 묻어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관상가가 위대식의 관상을 보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의 목숨을 구해줄 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위대식에게 목숨을 구해지고 나서부터는 직원 면접을 볼 때 관상을 봤을 정도로 관상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다고 하죠. 또한 풍수지리에도 관심이 많아 당시 최고의 풍수지리가를 통해 명당을 골라 자신의 묘자리로 쓰도록 했는데 위대식을 자신의 무덤 옆에 묻으라 한 이유는 그의 후손들도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병철 회장은 위대식을 가족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병철 회장이 삼성전자를 설립할 시기에는 한국의 기술력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미국에선 기술을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우려고 했는데 일본 역시 기술을 호락호락하게 가르쳐주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경제 성장이 너무나도 빠르자 미국이 엄청나게 견제를 했었는데요. 그러자 박정희 정부에서는 한국의 인건비가 겁나게 싸니까 좀 간단한 조립 같은 건 한국에서 하라며 일본을 설득했고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공장을 짓게 되었죠. 어느 날 삼성의 시찰단이 도시바와 히타치 등의 일본 전자제품 생산 라인을 방문했는데요. 생산 라인을 들어갈 때는 일본에 의해 철저한 몸수색을 당했습니다.
녹음기나 종이, 필기구 등을 모두 압수당하고 오로지 눈으로만 보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병철 회장은 시찰단을 엄청 많이 그리고 자주 보냈는데 개개인에게 할당량을 주어 모든 과정을 무조건 외워오라고 지시했고 그렇게 외워온 기술력으로 현재의 삼성전자를 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 다른 재계 회장들보다는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았었지만 일본에는 두 번째 부인이 존재했었는데요. 장남 이맹희의 자서전에 의하면 이맹희와 이창희가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이 일본인 두 번째 부인 집에서 살았는데 두 사람이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활비가 부족한 사태까지 오자 엄청 구박을 했다고 하죠. 그 이야기를 한국에 돌아와 어머니인 박두을 여사에게 말했는데 박두을 여사가 그녀의 행동을 괘씸히 여기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끔 인터넷에 이병철 회장은 이완용의 후손이다 라는 인터넷 글이 떠돌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하죠. 물론 이완용의 후손 중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요.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하죠. 애초에 이병철 회장은 경주이 씨이고 이완용은 우봉이 씨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현재 최고의 혁신기업 애플을 설립한 스티브 잡스가 1983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병철 회장은 그와 함께 사업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죠. 당시 스티브 잡스는 태블릿 PC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삼성에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훗날 이병철 회장은 스티브 잡스에 대해 그는 IBM과 맞설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평가했다고 하죠. 이병철 회장은 국보급 문화재나 골동품, 미술품들을 엄청 긁어 모았을 정도로 수집광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문화재들 중에는 도굴품으로 의심되는 것들도 꽤 많다는 소문이 전해집니다. 심지어 이 문화재 수집은 대를 이어 며느리인 홍나희에게 시키기까지 했는데요. 박물관이 만들어지기 3개월 전부터 매일 인사동에 가서 골동품을 사오라 시켰죠. 하루에 10만 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골동품을 사오라 시켰다는데요. 당시 대학 등록금이 5만 원이었단 걸 감안하면 지금으로 따졌을 때 매일 500만 원 이상의 골동품을 사오라고 시킨 셈이죠. 이렇게 긁어모은 미술품이나 문화재, 골동품들은 현재 호암미술관과 리움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과 그 이외의 여러 기업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이병철 회장은 2015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의 비즈니스 선구자 50인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흡연을 즐겼던 것이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했고 10년 가까운 투병 생활 끝에 1987년 11월 19일 서울 이태원의 자택에서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가 사망한 뒤 1987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특별 추서되었고 1999년 12월에는 20세기 한국을 빛낸 30대 기업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 대우의 김우중 회장과 라이벌 관계로 한국의 경제를 크게 일으켰던 인물 이병철 회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2,800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자산을 보유하며 비공식적인 세계 최고 밥부 소리를 듣는 인물이기 때문일 텐데요. 축구구단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인 만수르도 200조가 넘는 재산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부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는데 빈 살만은 그런 만수르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오늘은 이 무함마드 빈 살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제6대 국왕인 압둘라가 사망하면서 그의 동생이자 빈 살만의 아버지인 살만 국왕이 즉위했죠. 이후 국왕이 된 빈 살만의 아버지가 원래 있던 왕세자를 폐위해버리고 자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앉히면서 빈 살만이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 인물을 빈 살만 왕세자라고 지칭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사실 빈 살만은 이름이 아니라 살만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그의 진짜 이름은 무함마드죠. 2016년 국방장관을 맡고 있던 무함마드는 아버지인 살만 국왕과 함께 이란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선언한 후 48시간 내로 이란의 외교관을 사우디에서 추방해버렸을 정도로 대이란 강경책을 펼쳤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왕족들을 호텔에 가두고 그 부정부패로 모은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등 그야말로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개혁에 반대하거나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모조리 박살내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가진 막대한 돈을 과연 어디다 쓰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무함마드 왕세자는 자신의 조국인 사우디가 석유만 파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첨단 기술과 민간 투자의 중심지가 될 만한 네옴시티라는 최첨단 도시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죠. 2030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허허벌판 사막에 건설될 신도시로 서울시의 44배 정도 되는 크기의 주거지구와 산업지구, 관광지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곳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 무함마드가 투자하는 돈만 무려 5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696조 2,600억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눈이 튀어나올 만한 거금이죠. 네옴시티의 건설이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는 지적도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만 봐도 무함마드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런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것일까요? 그의 재산 중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 회사인 아람코인데 그 아람코의 실세 중 실세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무함마드라고 하죠. 사우디 아람코는 미국의 기업 애플과 함께 전 세계 시가총액 1에서 2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연 매출 400조 원 정도의 추정자산 2,700조 원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입니다. 무함마드는 그 외에도 사우디에서 국가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인 PIF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 국부펀드는 우리나라의 유명 게임 기업 NC소프트와 넥슨에 약 3조 정도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두 기업의 2대 주주가 된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 PIF의 운용자금만 약 6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온전한 무함마드의 개인 재산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 무함마드가 플렉스 해버린 물건들의 목록만 봐도 그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권한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살바토르 문디는 1500년 무렵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예술의 초상화로서 이 그림은 2017년 세계 경매 역사상 최고가인 4억 5천만 달러, 하나로 6,400억 원 정도에 팔렸는데 이 그림을 산 인물이 바로 무함마드이며 살바토르 문디는 현재 무함마드의 아버지인 살만 국왕의 요트에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함마드가 이 그림을 산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휴가를 보내던 중 저 그림 괜찮네 한번 사볼까? 라는 마음으로 충동 구매를 한 것이라고 하죠. 무함마드의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감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비교를 해보자면 그의 재산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국내 1금융권 6대 은행의 총자산을 합친 2,300조 원보다 많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인 368조 원의 6배가 넘는 금액이며 대한민국의 4년치 국가예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국내 종합주가 지수인 코스피가 약 2,300조 원이라고 하니 만약 무함마드가 마음먹고 돈을 쓰면 한 나라의 경제를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겠네요. 2019년에 이어 올해 11월에도 한국을 찾은 무함마드는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은 플렉스를 선보였죠. 바로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롯데호텔 서울의 객실 400개를 통째로 빌린 것입니다. 이번 그의 방한 일정은 1박 2일로 예정돼 있는데 숙소에 머무는 20시간 정도를 위해 약 20억 원이나 되는 비용을 써버린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는 호텔 측에서 제공하는 식기가 이슬람교에서 허용하지 않는 음식을 담는 데 사용된 적이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숙소에서 사용할 식기를 1억 원어치나 새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11월 17일 오후 4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의 총수들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모였습니다. 그들을 한자리에 초대한 인물은 바로 무함마드였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만나기도 힘든 대기업의 총수들에게 연락을 돌린 것이 바로 만남 전날 저녁이었다고 하죠. 이 자리에서 무함마드는 각각의 총수들에게 무슨 사업을 하고 싶냐고 일일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만남이 성사된 이유는 아마도 앞에서 설명드린 무함마드의 네옴시티 건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죠.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땅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는 그의 프로젝트에는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연계돼 있을 것이고 그런 그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상상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셈이니까요. 시청자분들은 지금 무슨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요즘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 삼성 갤럭시 시리즈와 애플의 아이폰 둘 중 하나를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자 유비쿼터스 시대의 발판을 마련한 인물인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매킨토시가 있었기에 각 집마다 개인용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고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열기도 했으며 훗날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을 통해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며 오늘날의 모바일 시대를 연 인물이기도 하죠. 또한 스티브 잡스는 한마디로 한 기업인이 창의적인 아이템을 통해서 개인용 컴퓨터 시대의 시작과 스마트폰 시대의 시작, 이 두 거대한 시대를 만들고 사람들의 삶을 두 번이나 바꾼 혁신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광고 기획, 프리젠테이션까지 직접 했고 신제품 발표회를 할 때마다 대박을 치며 마케팅 업계에서도 신화적인 평가를 받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업계 사람들에게 많이 까이기도 하는데요. 혁신적인 제품들도 그가 만든 것이 맞고 애플도 그가 설립한 것이 맞지만 거의 모든 공학적인 부분은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동업자였던 스티브 워즈니악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디자인이나
마케팅 쪽이나 애플사의 경영 방침이나 독창성에서는 기여도가 굉장히 크지만 기술적인 면이나 IT 분야에 관해서는 딱히 많은 지식은 없었다고 하죠. 또한 그는 성격이 완전 개차반이라서 욕도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번쩍이는 아이디어는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치명적이라 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에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는 미국인 어머니와 시리아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랍계 미국인 혼혈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을 하기 전에 스티브를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 스티브의 어머니인 조앤 시블과 그의 친부는 헤어진 상태였기에 스티브는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친부모와 헤어져 폴 잡스와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입양되었죠. 폴과 클라라는 잡스를 자신들의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잡스를 수영교실에 보내기 위해 가정부 일을 했을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인지 어렸을 때 잡스는 꼴통으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하죠. 또한 그때 형성된 까탈스럽고 이기주의적인 성격으로 인해 훗날 자신의 적도 많아졌고 그의 발목을 잡기도 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버지 폴 잡스의 말에 따르면 어릴 적 스티브에게는 천재적인 면모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어릴 적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선생님을 조롱하다 정학을 맞는 등 꼴통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는 고아라고 놀림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혼자 차고에서 버려진 부품들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긴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뛰어난 기술자라 그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죠. 그런 좋은 부모의 손에 자라서 그럴까요? 잡스는 양부모라는 단어를 굉장히 증오하는데 폴과 클라라 잡스 부부만을 진짜 부모로 여기고 있으며 자신을 낳아준 부모는 죽을 때까지 친부모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전자공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HP사에서 여름 인턴으로 채용되며 애플을 같이 만들었던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나게 되었죠. 인턴이 끝난 후에는 리드 칼리지 철학과에 입학했는데 부모님이 모아놓은 돈을 다 투자할 만큼의 대학 생활은 가치가 없다고 여긴 그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양 철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인지 그의 종교는 불교였죠. 자신도 스님이 될까 고민했을 정도로 불교에 심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고 1년 정도 문학과 철학에 대해 공부하다가 우연히 게임회사 아타리의 게임 디자이너로 취직하게 되죠. 그곳에서 비디오 게임에 빠지게 되고 컴퓨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잡스는 아타리에서 사표를 내고 그때까지 HP에서 일하고 있던 워즈니악과 함께 컴퓨터를 제작하게 되는데 1976년 마침내 애플1이라는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애플1은 케이스도 나무로 만들어졌고 플라스틱 기판에 온갖 칩이 마구 꽂혀있는 현재의 컴퓨터랑 비교하면 이게 컴퓨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투박하지만 당시에는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꽤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죠. 그러나 훗날 워즈니악은 자서전에 애플1, 애플2는 스티브가 한 건 전혀 없고 다 나 혼자 만들었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또한 워즈니악의 아버지는 왜 그 놀고 먹는 백수와 돈을 45대 45로 나누느냐?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스티브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지식이 거의 없어서 주로 영업과 마케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당시에 컴퓨터라는 건 큰 회사나 대학, 정부기관 등에서 쓰는 게 일반적이었고 개인용 컴퓨터라는 정의나 명칭 또한 없던 시절이라서 사실 스티브의 화려한 말발을 동원한 영업이 없었다면 애플1은 역사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죠. 당시 애플1의 가격은 666.66달러였는데요. 그냥 숫자가 반복되는 게 멋져 보여서 그렇게 정했다는 게 어이없긴 하죠. 이후 출시된 애플2, 애플2 플러스 등의 모델들이 차례로 성공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많은 돈과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플3는 폭망을 해버렸는데 그 이후부터 그래픽으로 만든 인터페이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윈도우와 매킨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을 썼지만 매킨토시가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컴퓨터계의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애플사에서는 애플2, 리사, 매킨토시 이렇게 세 팀이 격한 경쟁을 하며 메일을 서로 으르렁거렸다고 합니다. 다 같은 회사에서 다른 팀들끼리 격하게 싸우게 된 중심에는 스티브 잡스가 있었죠. 확실히 그는 같이 일하기 정말 싫은 그런 상사였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뜻대로 부하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부류의 상사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애플사에서는 배달용 차량을 여러 대 구매한 일이 있었는데 회사 건물의 색상인 흰색과 매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징대며 화를 내자 다시 많은 돈을 들여 차 색깔을 바꾸기도 했죠. 또한 픽사를 인수하고 얼마 안가 직원들을 아무런 통보나 퇴직금도 없이 대량으로 해고를 시키자 여러 직원들은 갑자기 해고를 시키면 곤란하니 2주의 기간을 주자라고 잡스에게 애원했고 그러자 잡스는 그럼 2주 전에 통보한 걸로 치자라는 어이없는 말을 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때 펩시의 전 CEO였던 존 스컬리를 애플의 CEO로 영입을 했는데요. 잡스는 존에게 설탕물이나 파는 거 그만하고 나랑 같이 세상을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며 제안을 했고 이 말에 설득된 존은 애플의 CEO가 되었죠. 아무튼 그러다 리사팀, 매킨토시팀, 애플2 팀들의 연봉 문제가 터지게 되었는데
그 여파로 인해 회사의 이익은커녕 손해만 끼치고 있고 그의 독선적이고 까탈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신망도 잃었던 터라 이사회에서는 잡스의 해임에 손을 들어줬고 1985년 그는 자신이 만든 애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애플에서 나올 때 그는 기술자 몇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과 넥스트라는 회사를 차렸죠. 하지만 여기서도 잡스의 성격에 대한 문제점은 많았는데요. 그의 더러운 성격 탓에 92년부터 1년 동안 부사장급 임원 9명 중 7명이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고 그도 느낀 것이 좀 있었는지 이 이후로 그의 성격은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잡스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자신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운영했으며 부하 직원이 무슨 말을 하든 듣지를 않았죠.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뉴욕타임스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황야에서 배운 것이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죠. 1986년에는 넥스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픽사를 인수했는데 이 결정은 잡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당시 픽사는 $500만 적자를 내는 기업이었고 넥스트 역시 적자 행진 중이었죠. 그러다 픽사에서 발표한 틴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뜬금없이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자 그는 자비를 들여가며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잡스는 디즈니와 계약을 맺었는데 수입의 87.5%를 디즈니가 가져간다는 불공평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게 되었고 1995년에 개봉한 토이스토리가 초대박을 치게 되었죠. 그는 토이스토리가 개봉하기 전부터 성공할 것이라며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픽사를 나스닥에 상장시켰는데 이 또한 대박이 터져 잡스가 보유하고 있던 픽사의 지분 80%의 가치는 순식간에 1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훗날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74억 픽사를 팔게 되었고 잡스는 디즈니의 지분을 7% 소유하게 되었죠. 한편 애플사는 그가 나오고 난 뒤 계속되는 부진으로 인해 한 해에 $10억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애플에서는 다시 잡스를 경영 고문으로 불러들이자는 결정을 했고 그렇게 다시 애플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죠. 제품의 종류를 줄였고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여러 사업을 없애버렸으며 직원 3천여 명도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10억 적자 회사였던 애플을 단 1년 만에 $3억 흑자로 돌리는 기적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픽사의 두 번째 애니메이션 벅스 라이프까지 대박을 터뜨리며 잡스는 완전히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2000년에 애플의 CEO로 성공적으로 복귀하게 되었죠. 이후로 애플은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요. 2003년에 출시한 아이팟 4세대가 대박의 조짐을 보이더니 2005년에 아이팟 나노가 나오면서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이팟은 무려 1억 대가 넘는 물량을 팔았고 현재도 아이튠즈에서는 한 해에 1억 5천만 곡의 mp3 음원이 판매되고 있죠. 하지만 그의 거침없는 질주를 저지시키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2004년 8월 췌장암에 걸렸다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잡스의 췌장암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암이었고 수술은 성공적이긴 했죠. 아무튼 그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요. 아이맥 등을 출시해 PC 시장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으며 그러던 중 2007년 6월 29일에는 대망의 아이폰을 출시했죠. 그는 프리젠테이션에서 바로 오늘 애플은 휴대폰을 재발명합니다 라는 멘트를 시작으로 아이폰을 소개했는데요. 아이폰의 핵심 컨셉인 휴대폰, mp3 플레이어, 인터넷을 보여주며 이것들은 분리된 새 기기의 기능들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기입니다. 라며 아이폰은 편리하고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쓰이던 버튼들을 모두 없애고 키보드를 화면에 띄우며 터치 인터페이스 개념을 확립했죠. 또한 기존의 휴대폰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하려 할 때는 메뉴, 목록, 항목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아이폰에서는 계산기를 쓰려면 그냥 계산기 앱을 터치하면 되는 매우 직관적이면서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그로 인해 아이폰 역시 혁신적인 스마트폰이 된 것이죠. 또한 이 정도만 해도 아이폰은 기존의 스마트폰들에 비해 엄청난 차별성을 두게 되었고 비싼 가격이었지만 610만 대나 팔려나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잡스가 원하던 결과는 아니었는데요. 이는 3G가 아닌 2G였기 때문이었죠. 지금의 아이폰이 생긴 최대의 사건은 바로 앱스토어가 만들어지고 아이폰 3GS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아이폰은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로 만들었고 이때 만들어진 개념으로 인해 지금도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아이폰의 컨셉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나서 2010년에 9.7인치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를 출시했으며 이 또한 아이폰 못지않는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췌장암 수술을 받은 후 그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는데요. 바로 대체의학에 의존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더 이상의 수술은 거부하고 정신수행과 식이요법, 침 등을 맞으며 암을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병세가 안 좋다는 소문이 퍼지자 애플의 주가가 급락해 시가총액 $220억 증발하기도 했죠. 이는 애플이 얼마나 잡스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3월 3일 아이패드2 발표회장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에겐 아무 문제가 없음을 과시했고 덕분에 애플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이후 병세는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2011년 8월 25일 결국 CEO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잡스는 지독한 채식주의자였는데 췌장암 수술 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채식만을 고집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처음 발견 당시에 췌장의 5%만 퍼져 있던 암은 9개월 후에는 췌장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수술을 한 뒤에도 전이가 계속되어 2011년 10월 5일 56세의 나이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개발자가 아닌 사업가이죠. 기술적인 부분은 별로라고 FBI 보고서에도 평가되어 있는데 그가 이룬 업적은 이 모든 걸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는 천재도 아니었고 대학 중퇴자에 성격도 개차반이었던 그가 21세기 IT계의 아이콘이 될 정도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정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또한 떼돈을 번 사람치고는 한평생 같은 패션만 고집한 게 신기할 정도인데요. 실제로도 그의 옷장에는 리바이스 501 청바지 그리고 검은 터틀넥만 가득했다고 하죠. 또한 신발은 항상 회색 뉴발란스 991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패션은 그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도 했죠. 여담으로 그는 프랑스 대통령 주최의 오찬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에게 느끼한 프랑스 요리 말고 이탈리아 요리는 없나요? 지난주에 이탈리아에서 먹었는데 참 맛있던데 라고 했던 또라이 기질도 다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가 창립한 애플은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세계 1위의 회사로 우뚝 서 있죠. 21세기의 IT 업계를 주도한 인물이자 여러 번의 실패와 몰락을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섰고 이를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업적을 쌓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